전차가 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전쟁이라도 난 걸까요? 아니요. 더 충격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날 철문을 두드린 전차는 무기도 위협도 아닌 단 한 병사의 침묵을 깨기 위해 왔습니다. 그 침묵 속엔 군 전체를 뒤흔들 진실이 숨어 있었죠. 지금부터 군복의 무게에 대한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7월의 마지막 주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그날 오후였습니다. 강원도 모 부대 사격장은 아스팔트가 녹을 듯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죠. 온도계는 37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직사광선은 마치 불덩어리 같았습니다. 사격장 대기선에는 20명의 장병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방탄복과 탄띠를 착용한 채 무거운 소총을 어깨에 맨 상태였죠. 그 중에서도 맨 끝에 서 있던 윤지후 일병은 유독 창백해 보였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 아직 군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죠. 다음 사수 준비. 교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수들의 사격이 계속 지연되면서 대기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30분이라고 했던 대기 시간은 어느새 1시간을 넘어서고 있었죠. 윤지우는 목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은 이미 메말라 있었습니다. 방탄복 안쪽으로는 땀이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무거운 장비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머리가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지만 감히 자리를 이탈할 수는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명령 없이 대열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니까요.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옆에 서 있던 동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관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죠. 사격 끝날 때까지 대기. 집중력 떨어뜨리지 마. 그렇게 또 30분이 흘렀습니다. 윤지후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발밑이 휘청거리고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윤지후는 꾹 참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땀방울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손으로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소총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다리는 점점 후들거렸고 호흡도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지만 윤지우는 이것이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서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런 것이 나약함으로 여겨지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대기 시간이 2시간에 가까워질 무렵 윤지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야가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후 일병, 준비됐나? 드디어 윤지후의 차례가 왔습니다. 윤지후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겨우 대답했죠. 예, 준비됐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윤지우는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로 입구까지는 고작 몇 걸음이었지만 그 거리가 마치 수십 미터처럼 느껴졌어요. 한 걸음, 2걸음 내디딜 때마다 머리가 더욱 어지러워졌습니다. 사로에 진입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윤지후의 몸이 앞으로 곧게 쓰러졌습니다. 마치 나무가 베어지듯 일직선으로 넘어진 거죠. 소총이 땅에 떨어지는 금소금과 함께 사격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무병 어디 있어?
교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의무병들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윤지우를 확인했죠. 윤지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체온은 40도를 넘나들고 있었고 맥박은 분당 120회를 초과하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이었습니다. 의무병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중대장님, 이 병사 상태가 심각합니다. 열사병 증상으로 보이는데 즉시 민간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대장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뭔 소리야? 이건 그냥 긴장해서 쓰러진 거야. 요즘 애들이 얼마나 나약한데. 의무실로 옮기고 보고는 단순 실신으로 처리해. 하지만 중대장님, 체온이 40도가 넘고 내가 판단한다고. 괜히 큰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 그렇게 윤지우는 들것에 실려 부대 의무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한 사람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바로 윤지우의 후임이자 동료인 이지훈 상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후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부대 내부에서는 이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을 조용히 덮어버리려는 듯한 분위기였죠. 지휘통제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대대장 김태성 중령은 책상 앞에 앉아 의무관이 작성한 진료 기록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썹은 깊게 찌푸려져 있었죠.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열사병 의심? 김태성 중령이 진료 기록을 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의무관 박준호 대위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증상을 봤을 때 명백한 열사병으로 보입니다. 즉시 민간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김태성 중령은 펜을 들어 진료 기록지에 열사병 의심이라는 단어에 굵은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른 글씨를 적어 넣었죠. 미쳤어? 열사병이라고 써놓으면 감찰 들어온다. 과도한 긴장에 의한 실신으로 받고 박준호 대위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중령님, 환자의 상태를 봤을 때 닥쳐. 김태성 중령의 목소리가 지휘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의사가 아니라 군인이다. 부대의 명예가 먼저야, 알겠나? 그리고 민간병원은 절대 안 돼. 소문 돌면 사단에서 감찰 나온다고. 김태성 중령은 찬찬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부대 의무실에서 치료하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신병들이 원래 그래.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박준호 대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심과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만 결국 계급의 무게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지우 일병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부대 의무실에 격리되어 있었고 그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훈련 통제 기록에도 수정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훈련 통제관 이상훈 중위가 지휘 통제실로 불려왔습니다. 중위, 오늘 훈련 기록 다시 정리해. 김태성 중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2시간이라고? 그건 너무 길어. 40분으로 써. 하지만 실제로는 이상훈 중위가 말하려 했지만 김태성 중령의 시선이 차갑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실제가 뭐가 중요해? 보고서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기온도 38도가 아니라 28도로 써. 폭염경보 내린 날에 야외 훈련했다고 하면 또 문제되거든. 이상훈 중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라는 명령이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죠.
그는 마음속으로 윤지후 일병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지만 결국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면 안 돼. 특히 윤지후 일병 부모한테는 연락하지 마. 김태성 중령이 덧붙였습니다. 며칠 있다가 깨어나면 그때 가족한테 연락하는 거야. 지금은 불필요한 소동만 일으킬 뿐이다. 의무실에서는 윤지후 일병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40도를 넘나들고 있었고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무병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위에서 민간병원 이송을 금지했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만 치료할 수밖에 없었죠. 박준호 대위는 몇 번이나 민간병원 이송을 재건의했지만 매번 거부당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정말로 민간병원으로. 안 된다니까?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누군가는 이 상황이 그냥 조용히 묻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무리한 훈련을 강행한 것,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그리고 사고 발생 후의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덮어지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한 작은 로그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대의 모든 훈련 기록과 의무 기록은 자동으로 국방부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아무리 보고서를 수정하고 은폐하려 해도 초기 입력된 데이터는 이미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작전참모부의 정보 감시망은 24시간 가동되고 있었고 각 부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윤지후 일병의 사고와 관련된 초기 데이터가 시스템에 감지되고 있었고 곧 관련 부서로 경보가 전달될 예정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은폐의 벽은 높아져 갔지만 진실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지하 3층 작전참모부 상황실의 모니터들이 24시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상황에서도 각 부대의 실시간 데이터는 계속해서 중앙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데이터 중 하나가 자동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윤영섭 중장은 자택에서 보안 회선으로 도착한 내부 경보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53세의 그는 30년 군 생활을 통해 수많은 보고서를 봐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강원도 모 부대에서 발생한 훈련 중 사고, 의식불명 상태의 병사, 그리고 민간병원 이송 거부까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윤영섭의 눈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보고서 하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한 것이었죠. 윤지후 일병 훈련 중 실신, 현재 의식불명. 민간병원 이송 불허. 열사병 의심 기록 미기재. 순간 윤영섭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지후,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20세의 어린 아들이 군에 입대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건강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다는 것이었죠. 이게 무슨... 윤영섭은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초기 데이터와 수정된 보고서 사이의 차이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실제 대기시간 2시간이 40분으로 축소되었고 기온 38도가 28도로 조작되었으며 열사병 진단이 긴장성 실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윤영섭은 지휘관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엇보다 아버지였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늘 군의 명예와 규율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그였지만 자신의 아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즉시 차를 몰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어머니 강말순 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에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윤영섭의 마음은 조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 거리를 40분 만에 달려갔죠. 강말순 여사의 집 앞에 도착한 윤영섭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76세의 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다는 듯이 말이죠. 형섭아, 무슨 일이야? 강말순 여사가 아들의 급박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훈련 중에 쓰러졌어요. 의식불명 상태인데. 윤영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걸 묻으려고 해요. 민간병원도 안 보내고 보고서도 조작하고. 제가 중장이지만 이건 제 권한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강말순 여사는 조용히 윤영섭의 말을 들었습니다. 6.25 참전 여군 장교, 예비역 대령.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경험했던 그녀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강인함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전차가 필요한 거구나. 강말순 여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영섭은 어머니의 의도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정당한 권력의 행사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강말순 여사는 오래전 접어둔 군복과 계급장이 든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전에 전역할 때 마지막으로 입었던 군복이었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정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군복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보여주자꾸나. 두 사람은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윤영섭은 정복을 차려입었고 강말순 여사도 예비역 대령 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차를 준비해야 했죠. 윤영섭은 작전 참모부의 권한을 이용해 인근 기계화사단에 전차 한 대의 임시 운용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기계화사단 당직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훈련용이라고 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다. 윤영섭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K1, A1 전차 한 대가 준비되었습니다. 강말순 여사는 전차 조종을 직접 배운 적은 없었지만 전쟁 중에 각종 군용 장비를 다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죠. 오전 9시 강원도 모사단 예하부대의 정문 앞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한 아침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특이한 엔진 소리에 초병들이 경계태세를 취했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K1, A1 전차 한 대가 천천히 부대 정문으로 접근했습니다. 47톤의 철강 덩어리가 만들어내는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했죠. 전차의 무한 궤도가 아스팔트를 짓누르며 내는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초병들은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전차 뒤를 따라 검정색 군용 SUV 한 대가 정차했습니다. 부대 내부에서는 급히 간부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중대장 박민수 소령, 대대장 김태성 중령까지 모두 정문으로 달려왔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김태성 중령이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차 해치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군복을 입은 강말순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예비역 대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30년 전의 군복이지만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죠. SUV의 문이 열리자 정복 차림의 윤영섭 중장이 내렸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달린 세 개의 별이 아침 햇살에 묵직하게 빛났습니다. 53세 현직 중장의 위엄과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죠. 부대 간부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초병 김상우 일병은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군 생활 6개월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전차를 타고 온 예비역 대령과 현직 중장이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윤영섭 중장은 조용히 신분증을 꺼내 초병에게 건넸습니다. 윤지후 일병의 아버지이자 국방부 작전참모부 소속 현직 중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한 위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보고는 없었고 민간병원도 거부됐다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왔습니다. 김태성 중령을 비롯한 지휘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들통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욱이 환자의 아버지가 현직 중장이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중장님, 김태성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윤영섭 중장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는데 보고도 없었고 가족에게 연락도 없었습니다. 강말순 여사도 전차에서 완전히 내려 윤영섭 중장 옆에 섰습니다. 예비역 대령의 위엄이 여전히 살아있었죠.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부하를 버리지는 않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부대 내부에서는 병사들이 몰려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전차를 타고 온 할머니와 중장님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거든요. 평생 한번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다가 간부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즉시 윤지후 일병을 만나겠습니다. 윤영섭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경위와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세요. 30분 안에 말입니다. 그의 명령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김태성 중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부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의무실로 안내할 준비를 하라고 말이죠. 정문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전차와 SUV는 정식 통과 절차 없이 기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감히 막을 수 없었거든요. 현직 중장과 예비역 대령이 함께 온 상황에서 누가 감히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대 내부로 들어온 전차는 천천히 의무실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길가에 서서 경례를 했고 간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뒤따랐습니다. 평화로웠던 부대가 순식간에 비상 상황으로 바뀌었죠. 강말순 여사는 전차에서 내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와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때보다 시설은 좋아졌지만 정신은 오히려 후퇴한 것 같았거든요. 요즘 군대는 참 이상하구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영섭 중장과 강말순 여사의 등장은 부대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은폐됐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이렇게 대규모로 드러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의무실에 도착한 윤영섭 중장과 강말순 여사는 즉시 윤지후 일병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윤영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세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죠.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체온이 39도를 계속 넘나들고 있습니다. 의무병 이지훈 상병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 상태인데 민간병원 이송 지시가 없어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죠. 강말순 여사는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뇌손상까지 올 수 있는 상태구나. 6.25 전쟁 중 의무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그녀는 열사병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민간병원으로 옮겨야 해. 윤영섭 중장은 의무관 박준호 대위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했나? 기본적인 해열 처치와 수액 공급을 했습니다만 박준호 대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부대 의무실의 장비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왜 민간병원으로 안 보냈나? 윤영섭 중장의 질문에 박준호 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대장님 지시로. 대대장 지시? 윤영섭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환자 생명보다 부대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냐? 한편 지휘통제실과 훈련통제본부에서는 급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조작했던 모든 기록들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영섭 중장은 국방부 시스템을 통해 원본 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 대기시간 2시간, 기록상 40분? 윤영섭이 훈련 기록을 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실제 기온 38도, 기록상 28도? 이게 뭔가? 이상훈 중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강말순 여사는 따로 의무병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렴. 그녀의 부드러우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에 의무병들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격장에 그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지훈 상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통도 얼음도 준비되지 않았고 윤일병은 방탄복과 완전 무장 상태로 2시간 넘게 햇빛 아래 서 있었어요. 2시간 넘게 강말순 여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린 날에? 예. 그리고 쓰러진 후에도 한참 동안 방치됐어요. 간부들이 정신력 부족한 애 하나 빠졌다고 했거든요. 윤영섭 중장은 즉시 국방부 감찰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즉시 감찰반을 파견하십시오. 강원도 모 부대에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직 중장으로서 공식 감찰을 요청합니다. 김태성 중령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무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더욱이 환자의 아버지가 현직 중장이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중령,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박민수 소령이 변명하려 했지만 김태성 중령은 그를 제지했습니다. 닥쳐. 지금 변명할 때가 아니야.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해봐. 당일 오후 2시 국방부 감찰반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감찰관 정태성 준장을 비롯해 5명의 감찰팀이 헬리콥터로 급파된 것이었죠. 윤영섭 중장님의 공식 감찰 요청에 따라왔습니다. 관련자 전원 대기시키십시오. 감찰반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훈련 기록, 의무 기록, 당시 상황을 목격한 병사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조작된 기록들과 원본 데이터 사이의 차이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본 시스템 로그를 보니 모든 조작 흔적이 남아있네요. 감찰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수정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완벽한 은폐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이지훈 상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일병. 그늘도 없이 무장 상태로 2시간 넘게 있었습니다. 얼음도 물도 없었고요. 그리고 간부는 뭐라고 했나? 감찰관이 물었습니다. 정신력 부족한 애 하나 빠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지훈 상병의 증언은 녹음되고 있었고 이것은 곧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폭염 속 무리한 훈련 강행, 안전조치 미비, 사고 발생 후 은폐 시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연락 거부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조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윤영섭 중장과 강말순 여사의 현직 중장과 예비역 대령의 동시 조치는 부대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제까지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자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감찰이 시작된 지 이틀 후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감찰반의 정밀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은폐 시도였다는 것이 명백해졌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모든 기록 조작 과정이 시간순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정태성 준장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대장 박민수 소령은 폭염경보 발령 상황에서도 야외 훈련을 강행했으며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소령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20년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대대장 김태성 중령은 사고 발생 후 상급 부대로의 보고를 누락시켰으며 가족에 대한 연락을 금지했습니다. 감찰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또한 훈련 기록과 의무 기록 조작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김태성 중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시스템 로그에는 그가 언제 어떤 내용을 수정 지시했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완벽한 은폐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의무관 박준호 대위는 의학적 판단보다 상급자 지시를 우선시하여 환자 치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감찰관이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열사병 진단을 긴장성 실신으로 조작하여 진료 기록에 허위 기재했습니다. 박준호 대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는데 조직 논리에 굴복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감찰 결과에 따라 군은 공식적인 징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박민수 소령에게는 정직 3개월과 보직 해임이 내려졌습니다. 25년 군 생활에서 처음 받는 중징계였죠. 그의 진급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김태성 중령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정직 6개월과 대대장 보직 즉시 해임, 그리고 예편 권고 조치였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박준호 대위에게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환자 치료를 방해하고 의료 기록을 조작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거든요. 징계위원회는 그에게 중징계 후 전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보다 조직을 우선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징계위원장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킨 것은 의료인 윤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부대 전체에는 군기 위반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록 은폐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병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절대적 권위로 여겨지던 간부들이 이렇게 처벌받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이지훈 상병은 자신의 증언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윤영섭 중장은 군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훈련 중 실신이 아닙니다. 침묵과 은폐가 만들어낸 병사의 위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우리 군은 더 이상 잘못된 일을 침묵으로 덮지 않겠습니다. 윤영섭이 계속 말했습니다. 군복은 진실을 숨기는 갑옷이 아니라 진실을 보호하는 방패여야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말순 여사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손자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전차를 끌고 왔지만 결국 우리가 구한 건 군의 정신이었습니다. 76세 할머니의 이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죠. 부대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염기 훈련 안전 수칙이 새롭게 마련되었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독립적 판단권이 보장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죠. 이제야 제대로 된 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침묵의 문화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 간부의 군복 탈의식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계급장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고 그들의 군 생활은 치욕적인 기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반면 진실을 말한 의무병들과 증언한 병사들은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되었죠. 옷을 벗은 자들과 옷을 지킨 자들 사이의 경계가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군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 사건이었죠. 징계 조치가 내려진 지 이틀 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지후 일병이 천천히 눈을 뜬 것이죠. 3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던 그가 마침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지후가 처음 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군복을 입은 할머니 강말순 여사였고 다른 하나는 정복 차림의 아버지 윤영섭 중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지후야, 할머니가 왔다. 강말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6세의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전차까지 끌고 온 일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지후의 이마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죠. 할머니, 아빠, 지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의식을 잃고 있었던 탓에 목이 마르고 쉰 소리가 났죠.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윤영섭과 강말순 여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많이 아팠지? 윤영섭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엄격한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그저 걱정 많은 아빠일 뿐이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졌어. 지우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대 의무실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병원이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간호사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해주고 있었죠. 여기는 어디예요? 서울대병원이야. 내가 쓰러진 후에 급히 옮긴 거다. 윤영섭은 조용히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대에서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것, 할머니와 함께 전차를 끌고 간 것, 그리고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은 것까지.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전차를 끌고 오셨다고요? 지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운전하셨어. 윤영섭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76세의 전차 운전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 강말순 여사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폭염 속에서 2시간 넘게 완전 무장으로 서 있었으면 누구든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전 약해서. 지우가 자책하려 하자 윤영섭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우야, 넌 나약하지 않았다. 잘못은 너한테 있지 않아. 잘못된 건 군복을 방패로 삼아 진실을 숨기려 한 사람들이다. 방패로? 지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복은 진실을 감추는 도구가 아니야. 진실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패여야 하는 거다. 윤영섭의 말에 지우는 깊이 생각해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말순 여사가 손자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우야, 이번 일로 많은 게 바뀌었어. 폭염기 훈련 안전수칙이 새로 만들어졌고 모든 부대에 안전장비가 보급될 예정이야. 내가 겪은 일이 다른 병사들은 겪지 않게 될 거다. 지우는 그제서야 자신의 사고가 단순한 개인적 불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고 그 문제가 이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제가 쓰러진 게 의미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래, 큰 의미가 있었어. 윤영섭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쓰러짐으로써 잘못된 시스템이 드러났고 그것이 바뀌게 됐어. 앞으로 같은 일을 겪을 병사들이 없어질 거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뭔가 더 큰 일에 기여했다는 뿌듯함이 섞인 눈물이었죠. 저 다시 군복 입고 싶어요.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윤영섭과 강말순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다시 군복을 입겠다고? 나도 바꾸고 싶어요. 다른 병사들이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이니? 강말순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군복은 그냥 입는 옷이 아니라 책임감을 입는 거라는 걸. 지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영섭은 아들의 다부진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지우가 진정한 군인 정신을 깨닫게 된 것 같았거든요. 좋다. 하지만 우선 완전히 회복부터 하자. 몸이 건강해야 꿈도 이룰 수 있으니까. 강말순 여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진짜 군인이 되는구나. 계급장이 아니라 정신으로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세 사람은 조용히 그 노을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다짐을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한 달 후 윤지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부대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격장에 그늘막이 설치되었고 폭염기 장비 대기시간 제한 제도가 신설되어 있었죠. 냉각 장비와 응급처치 키트도 곳곳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윤지후 일병 복귀합니다. 지우가 당당하게 격려를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 이성민 중령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왔다. 이제 몸은 괜찮나? 예,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누구든지 즉시 보고할 수 있게 되었죠. 침묵의 문화가 소통의 문화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신병교육 태스크포스 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었죠. 실제 경험자가 만드는 교육 자료가 가장 현실적일 거야. 이성민 중령이 지우에게 임무를 부여하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열정적으로 교육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폭염기 훈련 시 주의사항, 열사병 초기 증상 인식법, 응급처치 요령까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병사들이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죠. 매일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지우가 동료들과 토론하며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실제로 겪어본 사람이 말하니까 설득력이 다르네요. 다른 팀원들도 지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런 어느 날 지우는 책상 위에 조용히 육군사관학교 입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이게 뭐야? 사관학교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우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한 선임이 의아해했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해서 쓰러진 게 아니에요. 진실이 없어서 쓰러진 거였거든요. 이제 나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 군인? 진실을 지키는 군인이요. 부하들을 진짜로 보호할 수 있는 지휘관이 되고 싶어요. 지우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성민 중령도 지우의 결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가 겪은 경험이 좋은 지휘관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야. 그는 지우의 사관학교 지원에 적극적인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한편 강말순 여사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폭염기 안전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보도였죠. 윤지우 사건 이후 군 전체의 안전의식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지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 봤다. 우리 지우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안전해졌구나. 강말순 여사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사관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지우의 말에 강말순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경험한 사람이 바꿔야지. 윤영섭 중장도 아들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군인으로서도 자랑스럽다. 그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만들어갈 군대가 기대된다. 몇 달 후 지우는 사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죠. 왜 군인이 되려고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이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저는 군복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그런 책임감을 가진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우의 답변은 진정성이 느껴졌고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학 전날 밤 강말순 여사는 지우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너한테 물려준 게 뭔지 아니? 뭐예요, 할머니? 훈장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야. 그것은 정의다. 정의요? 그래,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우리가 너한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야.
강말순 여사의 말에 지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차보다 무거운 유산이구나.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47톤짜리 전차보다 훨씬 무겁지.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거야. 강말순 여사가 손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사관학교 입학식 날 윤영섭과 강말순 여사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지우를 배웅했습니다. 새로운 군복을 입은 지우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말하지 않은 자는 옷을 벗었고 외친 자는 군인이 되었다. 강말순 여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침묵했던 간부들은 군복을 벗고 떠났지만 진실을 외쳤던 젊은이는 진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지우가 진짜 장교가 되어 부하들을 지휘하게 될 때 그는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인 정의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또 다른 세대로 이어져 갈 것이죠. 군복은 침묵의 갑옷이 아닙니다. 진실을 드러낼 용기 위에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윤지후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